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2년 2회차 지난 22년 2월 13일 날 진행이 됐던 기출문제, 정시시험 기출문제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보겠습니다. 3장에서 출제가 됐고요. 고객의 역할과 관련해 다음 보기 사례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이 고객의 역할이라는 건 기본서에서 세 가지를 지금 보고 계세요. 그 세 가지마다 아주 독특하게 출제가 되는 키워드 또는 하나의 어떤 문장, 문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이 문제 유형은 틀릴 가능성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일 유형으로는 20년 8월 달에 2018년 9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자, 보기를 볼까요? 교육 서비스, 벌써 키워드가 나옵니다. 교육 서비스. 네. 가만히 앉아서 듣는 교육생보다 직접 참여하는 교육생의 학습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 이거 전체 내용을 모르셔도 돼요. 교육 서비스가 이미 나왔고요. 두 번째, 의료 서비스. 교육, 의료, 피트니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거든요. 교육, 의료, 피트니스. 이 세 가지가 딱 나오게 되면 저희가 고를 수 있는 키워드, 아니면 하나의 명칭, 쉽게 해서 고객의 역할이겠죠. 이걸 저희가 뭐라 불러요? 품질에 기여하는 공헌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육, 의료, 피트니스 이 세 가지가 키워드가 제시가 된다면 무조건 세 가지의 역할 중에, 고객의 역할 중에 품질에 기여하는 공헌자라는 건 저희가 명백하게 지금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고객을 인적 자원의, 내부 인적 자원의 한 부분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생산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고객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셀프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제공 과정의 일부분을 수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체적으로 수행하기도 합니다. 일부분, 전체 이렇게 나오는 걸 저희가 잠재적 경쟁자로서의 역할 하는 고객입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세 가지의 키워드만 정확히 붙잡고 계시면 이 문제는 변형이 되더라도 틀릴 가능성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장의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 다음 중 마이어브릭스 유형 지표 MBTI입니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라는 관점이고요.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도 워딩을 바꿉니다. 이 MBTI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저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는 그 구분 기준 8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시하는 내용을 듣고 명칭을 찾아가는 문제 유형들, 이런 문제 유형이 거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그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하나의 어떤 문제 패턴으로 이렇게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가다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빼버렸는데요. 동일 유형으로 2020년 10월 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에요. 이 문제는 보기와 정답이 동일했어요. 이렇게 따지면 1번 브릭스와 마이어 모니어에 의해 개발됐으며 마이어 브릭스 성격 진단 또는 성격 유형 지표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한 75년 가까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임상이 진행됐다는 얘기죠. 거의 100년 가깝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칼 융의 심리 유형론에 근간을 뒀습니다. 라는 2번 보기가 있는 것처럼. 근데 조금 이걸 갖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이 쉽게 해서 완벽하지 않은 이론인데 여기에 근간을 두는 게 맞을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완벽하지 않은 이론에 근간을 뒀다 손치더라도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임상에서 직접 사람의 성향을 16가지로 분류하면서 나누는 관점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그걸 상쇄하고도 상계하고도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설명은 맞습니다. 3번, 주로 장점을 위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는 틀려가 아니라 너와 나는 다른 겁니다. MBTI. 4번, 16가지 분리된 선호 경향과 4개의 성격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건 반대로 되어 있죠.
16가지로 분류된 성격 유형과 그래서 뭐 INFP입니까? 뭔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4개의 선호 경향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죠. 앞과 뒤에 저 워딩을 바꿔 쓴 겁니다. 이게 이렇게 따지면 참 굉장히 쉽지 않죠. 이 문제 유형. 5번. 선호 경향은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잠재되어 있는 선천적 심리 경향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5번 보기가 틀린 보기로 나온다는 걸 아마 많이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저 나와 있는 선호 경향은 뭐 임의가 아니라 이 선천적인 게 아니라 학습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틀린 보기로 꽤 자주 나오거든요. 제가 최근이라고 하는 건 이 영상을 지금 2월 달에 찍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7월 달이 돼서 찍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문제들이 뻔히 알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보기. 저 워딩이 바뀐다라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다음 문제. 자, 이 장 4장입니다. CRM. 가장 많은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출제 비중이죠. 파트보다는. 메타그룹에서 제시한 고객관계관리 분류 중 자, 분석 CRM입니다. 분석 CRM.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석 도구를 다음 보기에서 찾아 모두 선택한 게 뭘까요? 분석 CRM은 4가지가 있고요. 운영 CRM에도 4가지가 있고 협업 CRM에 가게 되면 4가지가 좀 넘어가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입니다. 분석 도구. 자, 첫 번째. 그럼 보기를 볼까요? FOD예요. Facts on Demand예요. 이 Facts on Demand. 팩스가 나오는 건 아시겠지만 협업 CRM. EMS입니다. 저희가 EMS는 저희가 이거 이제 이메일 마케팅 솔루션 이래 가지고요. 이 마케팅 온라인상의 마케팅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추적 시스템이거든요. 자, 이건 운영 CRM이에요. OLAP. 저희가 온라인 다차원 분석이라고 불러요. 이거 기본적으로 온라인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OLAP 들어갑니다. 분석 CRM에 데이터 마이닝 들어가죠. 당연히 데이터 웨어하우스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뭘까요? ODS예요. 자동 저장 시스템 중에 한 가지. 이렇게 4가지가 분석 CRM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해당하는 건 마가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요. 분석 CRM, 운영 CRM, 협업 CRM 나와 있는 요 하부적인 대표적인 분석 도구. 자, 여기에 대한 건 요 문제 또한 어쩔 수 없어요. 일정 부분의 암기가 분명히 기반되셔야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점 체크하고 보시면 되고요. 요 문제 유형은 동일한 문제 유형으로 2020년 12월 달, 2018년 11월 달에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기와 정답도 동일하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자주 반복 출제가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꼭 체크하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관계관리 CRM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자,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요. 이 특징이 나오게 되는 문제는 잘 보시면 얘도 워딩을 바꿔요. 이 문제 유형도 전형적으로 문제를 보시면 동일 유형이 20년 7월 달에 18년도 5월 달에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출제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까요? 1번. 단순히 마케팅에만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기업의 모든 내부 프로세스의 통합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이걸 세 글자로 이제 전사적이라고 부르죠. 2번. 개별 고객의 소비력에 따라 특정 생애 주기를 구분하여 거래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배우신 워딩 중에 특정 생애 주기라는 건 없죠.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뭐 평생 생애 주기 뭐 이런 관점으로 다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보기는 개별 고객의 생애에 걸쳐 전체 생애에 걸쳐 거래를 유지하거나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고객 평생 가치, 고객 생애 가치 그래서 뭐 LTV, CLV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2번 설명이 워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3번, 4번, 5번 설명은 다 맞는 설명이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워딩을 바꾼다라고 이미 딱 전제를 해드렸기 때문에 2번 보기가 틀렸는가 봐. 그럼 2번 보기만 기억해야지.
안 그래도 동일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만 실제로 나중에 문제가 다변화되는 관점을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1번, 3번, 4번, 5번의 보기를 꼭 한번은 읽어보셔야만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럼 틀릴 가능성이라는 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객 관계관리 전략 수립에 있어 전략 수립을 물어봅니다. 고객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전략 수립 가운데 고객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고객이 기업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이게 키워드죠. 고객이 기업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줍니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줍니까? 결국 우리가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위험성이라는 건 뭐 밑에 보기가 다 영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리스크 스코어라 부릅니다. 리스크 스코어. 위험성 점수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거고요. 네 가지 중에 동일 유형으로 2020년 6월 2002년 아니에요. 20년 6월이에요. 죄송해요. 오탈자예요. 저건 2002년도에 나온 걸 뭐 어떻게 저희가 체크할까요? 2018년도 4월 이렇게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FM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뻔히 아시는 것처럼 리센시, 최근성, 프리퀀시, 거래 빈도, 거래 빈도, 모네터리, 구매 금액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세 가지. 그다음에 저 이제 뭐 로스 저를 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할 때 저희는 지금 보면 여기선 포함되지 않아요. 커버리지 점수 같은 경우는 고객이 자사의 상품 중에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상품을 구매하는가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지만 딱 의미를 보시면 고객 점유율의 의미예요. 한 고객이 우리 거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상품을 반복 구매합니까? 이게 이제 그 고객 점유율의 의미이기 때문에 고객 점유율의 의미만 딱 찾을 수만 있다면 커버리지 점수라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익성 점수예요. 특정 고객의 매출액, 순이익, 거래기간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RFM과 수익성 점수 간의 내용, 저 하부적인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 이것들이 헷갈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출제가 자주 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 스타일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나면 앞으로는 틀릴 가능성이라는 건 없을 거예요. 분명히. 다음 문제. 고객 관계관리 시스템 구축 5단계입니다. 구축 5단계에 대한 게 밑에 보기에 다 나와 있네요. 전부 다.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 나와 있는 저 키워드를 갖고 이제 제목, 이 식의 단계의 명칭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동일한 문제가 17년도에 출제가 됐고요. 17년도 11월 달에. 비슷한 문제가 2020년 6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텀을 갖고 나오지 않다가 이런 식의 문제 유형으로 그랬다가 2020년도에 비슷한 문제가 한번 나왔고 요번에 2017년도와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보기를 볼까요? 이탈 고객을 감소시킵니다. 이탈 고객을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몰라도 돼요. 기존 고객을 양질의 우수 고객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보면 선생님 이탈을 감소시킨대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랑 거래를 시작했으면 딴 기업으로 안 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저희가 뭐라 그러냐? 고객 유지라고 불러요. 네 번째 거 볼게요. 기존 고객을 양질의 우수 고객으로 전환시킨대요. 딴 데로 가기 전에. 이해가시죠? 이것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고객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밑에 보기에서 단계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저희가 3번 고객 유지를 위한 서비스와 피드백 관리 전체적으로 보면 5번째 단계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보기만 갖고도 지금 충분히 이 명칭을 구축 5단계의 명칭을 찾아내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기 4개 중에 2개가 이미 고객 유지라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조건 제 방식이 다 맞진 않을 겁니다. 저는 강의할 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런 관점이 선생님들한테 과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 그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단계마다 내용에서 꼭 중요한 제목과 연관되는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그 키워드를 꼭 연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틀릴 가능성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ECR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ECRM 앞에 이자가 붙으면 뭐 온라인이라는 건 이미 뻔히 아실 거고요. 이제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이 가는 건 일단 스피드라는 관점이죠. 굉장히 빨라요. 오프라인에서 가장 빠른 건 전화잖아요. 근데 전화도 대기가 걸려요. 그죠? 직접 경험해 보실 테니까요. 이런 관점들을 갖고 있는 게 ECRM 온라인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알고 있는 복수의 채널이 아니라 단수의 채널입니다. 또는 하나는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지만 유지 비용,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인건비에 관련된 거 이런 게 적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단수 채널, 단일한 채널이기 때문에 오류라든가 이런 관점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프라인 대비해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이 문제도 2020년 1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1번, 인터넷을 활용한 통합체계 구축으로 단일 채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수 채널, 맞습니다. 2번, 초기 기반 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이 높습니다. 이게 왜 높지? 이제 홈페이지만 생각하셔도 돼요. 홈페이지 하나 새롭게 개설하셔서 반응형이라고 부르죠. 이게 누르면 팝업창 뜨고 이러는 거. 이런 것만 해도 우선 평균적으로 한 2천만 원, 2,500만 원 이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조금 양질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반면 유지 비용, 유지 관리 비용이 낮아요. 그럼 사장님은 혼자 해도 되니까요. 인건비 없이. 맞죠? 3번, 구매 이력 이외에 방문 횟수, 관심 횟수, 광고 관심 횟수, 게시판 사용 횟수 등 고객의 행위를 표현하는 다양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4번, 고객의 요청에 대한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오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맞을까요? 아니죠. 단수 채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이해가시죠? 이게 온라인이 갖는 특징이니까요. 자, 여기선 설명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5번,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의 다양성을 중시하여 적극적인 고객화를 통한 장기적인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가능해집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따지게 되면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동일하게 출제가 된다면 저희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위해서 꼭 1번, 2번, 3번, 5번 지금 틀린 올바른 내용으로 나와 있는 저 보기들을 꼭 한번은 읽어보셔야만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ECRM의 고객 만족 전략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자, 고객 만족 전략을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고객 만족 전략에는 총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를 갖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보시는 게 무슨 그냥 순서 없이 불러드릴게요. 서스펜션이라는 것도 있고요. 리마인드 서비스, 어드바이스 서비스, 저스트 인 타임 서비스, 매스 커스터마이즈 서비스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이해가시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로 볼까요? 관심 품목. 여기서 지금 보면 고객 만족 전략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요.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지금 무슨 다 언급을 지금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구별을 할 때 명칭만 기억하느냐 아니면 내용과 명칭을 연결하느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2가지의 문제 유형이 같이 간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본서를 열어보실 때도 이게 나왔으니까 나는 옆에 나와 있는 세부 사항만 읽고 그냥 무조건 명칭 찾는 걸로 가야지. 지금 보시는 이 문제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고객 만족 전략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분명하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에 대한
구별 관점이 분명히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찾으셔야 되고요. 자, 동일 유형 기출문제로 20년도 7월 달에 2017년도 3월 달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 관심 품목, 상품 기능 등을 추가하여 고객이 상품 정보를 개인 홈페이지에 기록해 둘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관심 품목 또는 상품 기능을 추가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거 뭐 찜 상품 뭐 이렇게 불렀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걸 서스펜션 서비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서스펜션 서비스 이해가시죠? 리마인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로열티 프로그램 전략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어드바이스 그러면 사람이 직접 질문에 답하거나 안내해주는 서비스. 저스트 인 타임 서비스 얘는 영어 그대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라는 관점이고요. 매스 커스터마이즈 서비스 개별 고객이 원하는 사양을 가진 제품을 실제 고객한테 제안해 주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이 문제 유형도 한번 딱 보시면 향후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간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인간관계 유형과 관련해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게 뭘까요? 자, 이 보기를 갖고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 문제는 21년도 2월달, 19년도 10월달, 18년도 7월달에 이미 동일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유사 유형으로는 18년도 9월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뭐뭐란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서로 다른, 벌써 답을 지목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서로 다르답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건 잘 생각해 보시면 수평적이란 얘기일까요? 수직적이란 얘기일까요? 서로 다르다는 건 수직적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위에서 아래로 연결되는 거예요. 수단적인 속성이 강합니다. 여기에 앞에 보면 형식적이라고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키워드.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서로 달라요. 형식적이고 수단적인 속성이 강해요. 자, 두 가지를 갖고 찾을 수 있는 거 저희가 종적 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종적 관계. 이해가시죠? 이게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서로 유사한 자발적인 속성을 갖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횡적 관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공유적 관계. 호혜성과 형평성. 호혜성은 내가 하나 주면 너도 나 하나 주겠지? 이 관점이잖아요. 저희가 이런 걸 교환적 관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출제가 너무 자주 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머튼이 제시한 저희가 이런 걸 가지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라고 부르게 되죠. 인간관계 부적응 유형 중 문화적 목표와 수단을 모두 거부한답니다. 난 두 가지 다 싫어. 다 싫은 걸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패배주의형과는 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 두 가지가 다 싫어하는 게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패배주의형이 있고요. 또 하나를 물어보는 건데 달리 기존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는 유형으로 쉽게 얘기해서 업셋이에요. 뒤집어 엎자는 얘기죠. 여성 해방운동가, 급진적인 사회운동가 등의 사례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이 문제 유형은 동일한 문제가 19년도 11월 달에 출제가 됐고요. 이런 걸 저희가 흔히 뭐라 부르느냐? 반역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패배주의형과 반역형은 똑같이 문화적 목표와 수단을 모두 거부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대신에 패배주의형과는 달리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합시다. 쉽게 해서 업셋, 뒤집어 엎읍시다. 이런 관점으로 반역형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크게 어렵지 않은 저희가 충분히 기본 수학습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로만 갖고 문제를 풀어도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영상만으로 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그럼 저희도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좀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겠다.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게 필요할 때 매번 하는 거 제 카페로 오시면 되고요. 하여간 시험 합격을 위한 그것도 단 한 번에 오래 안 봅니다. 시험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모든 문제풀이 솔루션은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다시 봐야지,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지, 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희 솔루션은 읽어만 보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챕터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그래도 시험 대비한 기출문제가 필요합니다.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물론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압도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방에 그대로 합격합니다. 평균 60점 맞고 합격했어요? 아니요. 어떻게 보시던 보실 수만 있다면 네, 월등한 점수로 합격하십니다.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을 정도의 솔루션입니다.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찾으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명칭들을 찾으셔도 되고요. 이 주소로 오셔도 되고요.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매번 말씀드리지만 눌러주시면 뭐 감사한 일이고 뭐 좋은 일입니다만, 나는 누를 생각 없는데 그럼 강요 안 합니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 영상은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